성룡이 갖고 있는 어떤 무협 영화 가장 최고의 어떤 무기는 제가 볼 때 이 무술과 유머를 결합했다는 거. 그죠. 코미디를. 성룡 영화를 보면 때리는 것만큼 맞는 게 많아요. 견자단 무술의 특징이잖아요. 막 따다다다다 치는. 좀 최근에는 약간 빠르게 한 방에 즉사. 존 윅은 굉장한 리얼리티를 주는데 일단 총을 사용할 때 현실적으로 장전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장전 자체를 액션의 일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란하게. 맞아요. 상대방 상대방 걸 바로 총을 빼서서 쏜다던가. 이소룡 배우가 이제 1973년에 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이소룡 씨와 비슷한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막 그런 짝퉁스러운 영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리가 L-E-E인데 L-E도 나오고 브루스 레이도 나오고 브루스 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술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런 소리가 떠오르지 않아? 무술. 저는 인간으로 잡는 인간. 인간 적은 거 정말 웃기다. 이거 모든 주제에다가 인간 쓸 수 있지 않아요? 인간과 우주는 어디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는 소통이죠. 이렇게 말하면 소통. 99% 돼요. 그러네요. 그렇겠다. 소통 기가 막히네요. 우주와 나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셨어요? 영화 이런 거. 타이슨 복귀 전. 타이슨 엉덩이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엉덩이 얘기에 반응하는 거 봐. 전기누설. 아니 중에. 무술 이거 다 오늘 다루실 거예요? 다 할 줄 아세요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스모 할 줄 아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스모 보여주십니까? 뭘 어떻게 보여줘? 개미와 앤트맨과 개미맨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죠. 네, 오늘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감당하시겠어요? 네. 와, 시작부터 이렇게 웃겨주시다니. 두 분 다 아주 좋아하시는 또 주제일 것 같아서 무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무술하면 제일 먼저 적은 게 이소룡이에요. 이소룡. 그래서 아까 이거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이거 하시면서 네. 저 소리만 냈지 이것까지 하진 않았어요. 소리는 안 했구나. 네, 소리만.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게 싸울 때 실제로 땀이 흐르기 때문에. 진짜? 땀을. 그러니까 나 이소룡 영화 다 보고 여태까지 처음 알았어 이거. 진짜요? 어머, 나 이소룡 전문가인가 봐. 그냥 넣은 동작이 아니라 여기에 딱 콧잔등에 땀이 흐르기 때문에 아뷰 이렇게. 이거 할 때는 아비오 안 해요. 그래요? 소리 안 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닦아요. 제가 이소룡 다큐를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너무 어렵다 이거. 근거가 있는 역시.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이소룡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또 추모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맞아요.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경규 씨도 이소룡 씨의 맞아요. 오랜 팬으로 유명하시니까 제가 적었고요. 패러디하는 콘텐츠가 많았죠. 그쵸. 네, 오마주를 만화에도 하기도 그렇고. 하고. 예, 뭐 영화 예전에 속에서. 우리 때 좀 유행했던 괴짜가족이라는 만화에서도 괴짜가죠? 이소룡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패러디된 가짜 이소룡. 가짜 이소룡. 저도 이소룡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보다 이제 더 위에 삼촌 정도. 저는 성룡 세대이고요. 그런 거. 우리는 성룡 이연걸 시대. 네. 저희 말틀까요? 비슷하네요. 거의 같은 시대인데 뭐. 네. 네. 이소룡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동양의 액션 스타로 전 세계 이름을 알린 최초의 스타, 글로벌 스타. 액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국제적으로 그렇게 전부 다 알려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Chinese movies has lost a hero and a leader. Many people have lost a friend. 원래 아시아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눈 찢어진 뭐 그런 하인 편견들이 역할 있었죠. 네. 아니면은 무슨 포로로 잡힌 역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시초잖아요. 할리우드 역사를 보면 할리우드 역사 초기에 푸만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시아인을 정형화해서 항상 악당으로 등장하거나 그렇죠. 뭐 치안으로 등장하거나 지금은 이제 아시아 스타들이 많지만 이소룡이 이제 대단한 부분이 있고요. 네. 잔이윤이라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나라 코미디언 있었잖아요. 잔이윤 쇼. 네. 예. 그 잔이윤이라는 분이 왜 미국에서 유명해졌냐면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80년대에 They Call Me Bruce라는 노래 영화가 있어요. 그들은 영화요? 나를 브루스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네. 동양인이 좀 이렇게 액션을 잘한다 무조건 브루스란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런 대명사가 액션 된 아이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처럼 약간 아시아인들은 전부 게임 잘한다. 전부 잘생겼다. 잘한다. 뭐 이런 것처럼. 전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밀어붙인다. 네, 맞아요. 이소룡이 그 절권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창안을 했잖아요. 원래 이제 영춘권이라는 걸 이제 연문이라고 이제 네. 우리 영화에서도 맞아요. 많았죠. 연문한테 배워서. 근데 그 절권도를 만들 때 가능한 수많은 격투기들 이런 것들 다 레퍼런스 갖고 와서 본인이 창안했잖아요. 네. 그 스텝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무하마드 알리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맞아. 나비처럼 날아서. 네.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권투 선수로서 그 스텝이 워낙 유명한데 그것까지 따서 가져올 정도고 심지어는 뭐 펜싱 스텝도 갖고 와요.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 굉장히 강한 이 절권도라는 걸 만들죠. 근데 일단은 빠질 수 없는 네. 저희가 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아, 정의. 무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좀 과학적으로 정의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간단할 것 같죠. 간단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간단하다고 7분. 10분. 아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타이머 돌려주세요. 네. 어떤 신체 역학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심리적인 훈련 이런 걸 통해서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방어와 공격을 하는 근데 어떤 되게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무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문장인 거 아세요? 아, 그래도 비교적 짧게 끝났어. 여기에는 정말 어떤 체계적인 기술도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 네. 있고 어떤 나만의 가치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무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응용을 해서 쓰는 말들이 약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보통 이제 무술이란 말도 쓰고요. 그렇죠. 무예란 말도 쓰고 네. 또 무협이란 말도 쓰잖아요. 무협. 이게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도도 있고요. 무도도 있고 무도는 무한 도전 아닙니까? 일단 무술이란 말은 술이니까 반복적으로 익혀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 같은 거겠죠. 무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예술이라는 뜻일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을 소우주로 보는 거죠. 동양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서 바깥에 이제 세계가 있고 그 세계와 나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우주와의 어떤 그 교감을 이루는 그게 이제 무예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무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중국에서도 원류가 있는데 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네, 네. 거잖아요.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의로운 것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강호에서 지켜야 할 뭐 마땅한 도리 뭐 이런 거라고 본다면 그렇죠. 협객이란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구분할 때 저는 그렇게 구분해요. 무술이라는 것은 연마하는 거고요. 와, 여기서 네. 또 뭔가 받아 적어야 될 게 나올 것 같아. 무예라는 것은 수련을 하는 거고. 수련은 약간 수련이라는 그러면 것은 훨씬 더 정신적인 부분이 정신적인 있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마지막으로 무협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회에 실천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네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궤도님은 이런 무술 관련 컨텐츠를 볼 때 과학적으로 막 분석할 것 같거든요. 아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실제로 많이 했어요. 왜요? 물리학적으로. 네, 저는 이 무술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결국 그 효율적인 힘의 분배입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힘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알려면은 물리학을 정통해야 됩니다. 고전역학적인 어떤 F는 MA, 힘과 질량과 가속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먹을 쥐는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일단은 내 손가락을 최대한 틈이 없이 모아야 돼요. 네. 내 손가락을 틈이 없이 모아. 정말 이 틈이 없이. 저 손 부르르 떨리는 거 봐. 그다음에 이 엄지를 딱 붙여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손가락이 삐거나 골절될 일이 없는 거야. 아, 네. 틈새를 안 줬으니까. 그다음에 네. 요 두 개의 마디로 때리는 게 네. 가장 강한 힘을 전달해요. 검지와 중지. 검지와 중지의 이 가장 끝쪽 마디. 여기로다가 딱. 하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손이 너무 고와. 네.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글쎄. 궤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폭발적인 힘이 나와요. 역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는 폭발적인 힘이 나와요. 역학적인 이해는 갖고 시비 걸지 마. 있는데 한 시비 걸지 번도 마세요. 연마한 적이 어? 없는. 진짜.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무술이라는 게 동서양의 문화를 결합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와 재미가 나온다는 걸 보여준 러시아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아, 성룡. They're two cops with nothing in common. 저는 이 성룡 세대잖아요. 네. 성룡의 그 정말 기물을 이용하고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때리는 그 무술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실제로 러시아어라는 영화가 성룡의 무술이 엄청나게 나오진 않아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네. 예를 들면 취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해. 중요한 건 여기에 성룡만 등장이 아니라 크리스 터커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세요. 네. FBI, take a picture. It's okay. Wait a minute. I'm an undercover agent. Show us a badge or something.
Show it again. I can't hold that anymore. Just hang on, man. I'll be right back. 이 당시의 영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인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백인이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 어떻게 조합이네요. 네, 조합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 저예산 영화였는데 꽤 흥행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약간 티격태격하지만 굉장한 우정을 갖고 있는 역할로 나와서 좋은 콤비를 이루죠. 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만남으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가치와 굉장한 문화를 이렇게 융합한 사례를 전달한 거죠. 이 무술을 통해서. 성룡이 원래는 이제 이소룡 영화에 엑스트라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무명 시절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룡의 시대가 왔을 때 성룡이 갖고 있는 어떤 무협 영화, 뭐 현대물도 많이 찍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 최고의 어떤 무기는 제가 볼 때 이 무술과 유머를 결합했다는 거. 아, 그죠. 맞아요, 코미디를 결합. 이소룡이나 왕후가 웃긴 건 아니잖아요. 비장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성룡 영화를 보면 때리는 것만큼 맞는 게 많아요. 성룡이 맞고요. 이소룡은 맞아도 안 아픈 척하고 피가 철철 흘러고 이래야 되는데 성룡은 막 야야. 그쵸. 아야 이러면서 도망가서 다시 오고. 그쵸. 막 이렇게 상대가 때려다 머리 맞으면 골목 옆으로 싹 가서 막 문지르죠.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다시 나와 싸운다든지. 그 다음에 액션의 어떤 그런 그 특성으로 본다면 그 현장에서 있는 우연한 일상적인 소품들을 최대한 무기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면 갑자기 젓가락으로 공격한다던가. 헐리우드에도 무술 영화로 그럼요. 찝을 만한 게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마셜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이런 동양 쪽으로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존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액션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술 영화라고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 방식으로 수련을 해서 주인공들이 그것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실제로 무술을 갖고 와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제 유사한 그 동남아시아의 무술들이 있는데 필리핀 무술 중에 이제 칼리라고 있거든요. 칼리.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실랏이라는 또 이 전통 무술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굉장히 상대를 빠른 시간 안에 강력하게 제압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무술들인데 이런 무술들을 갖고 와서 이 영화 속에서 적용한 게 한국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아저씨. 그 다음에 제이슨 본. 제이슨 본도 보시게 되면 신문지를 갑자기 둘둘 옆에 있는 말아서 거 아무거나 사용한다던가 집어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세 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저씨의 소미, 아 테이큰의 딸내미, 리암 니슨의 딸내미. 존윅의 강아지. 강아지. 댕댕이. 우리가 제이슨 본 시리즈 같은 거 봤을 때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에서 보면 옆에 창문을 깨고 옆 건물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맷 데이먼이 하는데 그거를 카메라만이 똑같이 뛰어내렸거든요.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주는 액션 영화에서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저씨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역시 아저씨에서도 이제 촬영 감독이 똑같이 뛰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액션 영화를 만들면서도 이제 영리하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클라이맥스의 어떤 그런 장면들은 이제 1인칭 시점을 넣어가지고 17대 1인가요? 이렇게 싸우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묘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네, 그 아저씨가 주었던 굉장한 그 액션 영화로서의 쾌감이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의 액션 영화들을 살리고 있는 서울 액션 스쿨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울 액션 스쿨은 진짜 한국 영화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죠. 네.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요? 나이 제한에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두홍 감독님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서울 액션 스쿨을 막 홍보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관심이 생겨서. 몇 세까지입니까? 30 몇 세 미만이어가지고. 진짜로요? 네, 제가 그래서 나이 제한에 걸리는데 게다가 그거를 커버할 만한 체력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이 들면 편지를 보낼까 하다가 관뒀죠. 이게 뼈도 잘 안 붙고 이러니까 좀 위험할 수 있나 보다. 그 예전에 어떤 무술 영화들은 네. 그 액션씬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 견자단 연문 같은 경우도 단타를 계속 친다 그러나 그 약간 견자단 무술의 특징이잖아요. 막 따다다다다 치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번 치고 강한 한 방이 아니라 약간 단타를 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좀 최근에는 약간 빠르게 한 방에 즉사 한 번에 보내버리는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존 윅의 액션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존 윅은 굉장한 리얼리티를 주는데 사람들이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총을 사용할 때 현실적으로 장전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쏘다 보면 몇 발 쏘고 나면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장전하는 거 계속 집어넣으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장전은 저절로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가정처럼 해서 수많은 액션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영화는 장전 자체를 액션의 일종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란하게. 맞아요. 장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상대방 상대방 걸 바로 총을 빼서서 쏜다던가 상대방 탄창을 끼운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계속 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무술을 써서 상대를 이제 제압을 하잖아요. 제압을 한 다음에 직결 처형을 하잖아요. 머리에다 대고 바로 총으로 쏴서 이제 상대를 진짜 제압한다던가. 무자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약간 그 군용 무술, 군대 무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상대가 언제 또 자기한테 반격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완전히.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매혹시켰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그 액션 영화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할리우드 버전으로 끝판왕 비슷하기도 하고 잡탕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수많은 오마주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킬빌입니다. 타란티노. 저는 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1편하고 2편이 있지만 사실상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1, 2편을 보면 이제 타란티노라는 사람이 동양의 소위 무술 영화들, 액션 영화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애착을 갖고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를 보여주죠. 뭐 의상부터 우마 서먼 입고 나오는 그 이소룡 그 노란 운동복,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1부와 2부에서 각각 이제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하토리 한조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이 하토리 한조 역을 맡은 사람이 소니 치바라는 사람이고 소니 치바는 뭐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엄청난 스타인 거죠. 특히 이제 협객 영화들에 나왔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뭐 일본의 예를 들면 협객 영화라고 뭐 야쿠자 영화, 사무라이 영화 이런 맥락들을 끌어들여서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고고 유발이라는 캐릭터인데 여고생 옷 입고 나와서 이제 막 철퇴 휘두르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배틀로얄에서 왔거든요. 이럴 정도로 정말 다양한 데서 왔네요. 네 정말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만든 거죠. 평론가님 좋아하는 영화 중에 또 주성치 감독이 감독하고 주연한 쿵푸어슬. 콩포스를 네, 그거 완전 코미디잖아요. 맞아요. 주성치 영화 뭐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재밌죠. 주성치 영화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취향이 완전히 갈린다고 그럴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죠. 정말 마니아가 되죠. 근데 또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게 뭐가 없고 이상해. 문화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패러디나 이런 거를 또 이해할수록 재밌지 않나요?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한 번 웃음 터지면 그다음부터 계속 찾게 될 수 저는 주성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은 설리기연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도. 서유상, 네. 서유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리즈도 있지만 오늘 얘기에 맞춰서 이제 그 무협 이야기를 한다면 콩포스는 아예 그냥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건물로 표현되잖아요. 건물 하나가 마을 하나예요. 네. 그리고 안에 약간 이렇게 중정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시작부터 콩포스 이름이 쿵푸랑 허슬이 붙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 도끼파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불을 지르려고 하는 위기가 되는 순간 은거하던 강호의 고수들이 하나씩 튀어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영화를 무술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장르명으로는 무협 영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협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 어떤 도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서 주성치는 건달이거든요. 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약간 좀 덜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쿵푸를 제대로 습득을 하고 적을 해치우고 뭐 열의 신장을 익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협이 무엇인지를 영화에서 보여주는. 근데 이거 저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오해일 수도 있고 저는 무협이라고 하면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기술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뻗어졌는데 막 다 날아간다든가 뭐야 이렇게 돌멩이 하나 탁 치면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좀 허무맹랑한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뭔가 초인적인 힘이 많이 나오는 게 무협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협 영화에 대한 할리우드에 대응되는 장르가 뭘까 생각하면 두 가지 같아요. 전 하나는 서부극. 서부극과 무협 영화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물론 이제 두 가지는 이제 그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서부극이라는 것은 19세기의 개척 시대만에 가능한 어떤 그런 토양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무협은 강호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서부극이 아니라 슈퍼히어로 영화. 동양의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무협 영화. 그렇죠, 완전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기술과 초능력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좀 과장된 어떤 그런 장르적인 스킬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무협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장르로서의 그렇죠. 의미가 조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협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용해서 역사책에서 제대로 나온 건 사기예요, 사기. 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거기 이제 열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중에 무슨 자경 열전도 있고 뭐 유협 열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유협 열전이라는 데서 이 5명의 협객에 관한 얘기가 실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경 열전에서도 5명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형가라는 사람이죠. 네. 형가? 형가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영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영걸 나왔던. 네. 네, 장이모 영화. 어. 거기서 바로 이영걸이 맡았던 배역이 형가예요.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 형가가 이제 연나라의 태자의 요구로 중국 전역에 이제 이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진시황을 암살하러 가죠. 암살하러 가서 이제 지도 밑에다가 비수 같은 거를 갖고 가서 네. 지근거리에서 찔러서 이제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장이모가 좀 더 국책 영화처럼 만든 거예요. 그 형가가 실제로는 진시황을 암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협의 어떤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그걸 비틀어서 그걸 전체주의적인 속에서 일종의 어떤 말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실제 영화 속의 형가와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형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결말이 특히 다르다. 좀 그렇게 얘기할 수 됐구나. 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영웅에 관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시각적으로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색깔부터 시작해서 막 은행나무 밑에서 싸우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특히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견자단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고 견자단 봉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거로 너무 재밌는데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국책 영화스럽고 전체주의적이거든요. 프로파간다. 그렇죠. 실제로 그 프로파간다 영화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강대국이 있는데 약소국들이 천하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복속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지금 중국이 대외 정책에서 비판받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 잘 만든 그런 또 오락 영화이기도 하죠. 뒤에도 뭐 우리가 아는 삼국지 같은 것, 삼국지의 대표적인 인물 관우 같은 사람. 유비 만나서 이제 도원결의하고 이전에도 이 사람은 사실상 협객이에요. 이제 의를 숭상하고 배신하지 않고 뭐 이런 등등 것들인데 이 사상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무협 영화로 혹은 무협 소설로 네.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가장 오래전에 무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무술은 제 생각엔 레슬링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장 오래된 신화가 길가메시 신화거든요. 네. 바빌로니아, 이제 우리가 보통 수메르 신화죠. 그 수메르 신화에서 길가메시가 이 우르라는 그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왕인데 어느 날 어디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야만인인 엔키두라는 놈이 나와서 그냥 나라 전체를 숙세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둘이 레슬링을 하거든요. 상대를 제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신화에 등장했던 게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무슨 그림 중에 이렇게 복싱하는 것 같은 그림도 있어요.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고대의 그리스에서 했던 복싱은 지금 복싱하고 많은 부분이 달라요. 일단 당연히 라운드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체급이 없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복싱 경기를 할 때는 얼굴만 때립니다. 알몸으로 하던 때 아닙니까? 갈몸으로 하죠. 그러니까 얼굴에 그러니까 뭐 쓴 그러네. 것도 없고. 아, 이상한 데 맞을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타격점을 아래로 낮추다 보면 알몸이기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할 땐 다 이제 전라 상태로 그쵸, 했고요. 그쵸. 그걸 이제 그 후대에서 이제 로마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막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던 건데 그럼 검투사들도 무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검투사들이 사용했던 특정한 방식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방어 행위가 있겠죠. 그걸 체계를 하나의 무술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어쨌거나 공격과 방어를 하는 행위니까 무술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군다나 검투사가 직업이었잖아요. 직업이었다는 측면에서 이 검투사 얘기는 사실 이제 글래디에이터가 최근에 또 개봉해서 네. 글래디에이터 2 자체만으로 보면 재미도 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또 이제 워낙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런 걸 잘하니까 스펙터클하게.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이 거기 수용 인원이 5만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5만 명인데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분의 1의 인구가 예매 대기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막 누르는 거죠. 임영웅님 콘서트네요. 그러니까요. 광대는 더군다나 다른 오락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검투라는 것은 로마에서의 최고의 오락이었단 말이에요. 전차 경주랑 함께. 약간 축제날인 거죠. 그렇죠. 굉장한 특혜기도 하고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와. 근데 검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를 죽이는 건 아니에요. 패한 사람이 죽을 확률이 1세기에는 20%밖에 안 돼요. 20%도 끔찍하지만. 20%도 크네요. 5명 중에 4명은 어쨌건 그냥 죽는 건 아니거든요. 지는 거지. 근데 이게 3세기가 되면 50%까지.
무조건 두 죽을 명 중에 한 때까지. 명은 죽어요. 죽을 그만큼 때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경기가 점점 잔인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 속에서는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비싼 배우, 주연 배우, 잘생긴 배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검투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얼굴을 안 내놓고 싸워요. 이 투구를 다 하고 싸우게 되는데 투구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어 때문이죠.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인간적인 부분을 못 느끼도록. 사람이면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쵸. 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투구를 쓰는 측면이 있고 검투사들이 수많은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뭐 우리 탁구 칠 때 펜홀더가 있고 무슨 뭐 쉐이크 핸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삼지창 들고 어떤 사람은 칼 들고 글래디에이터란 말 자체가 글라디우스라는 칼을 써서 글래디에이터예요. 고대의 어떤 검투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그런 무술 장르들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무술 영화 하면은 중국권, 또 홍콩 영화들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좁은 범위에서의 무협 무술 영화의 계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뭐 이소룡부터 썼는데 네. 이소룡의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왕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왕후를 얘기하려면 연령으로 대략 특히 이제 60대 이상 한국 분들이라면 왕후를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특히 이제 아버지들 좋아하셨을 텐데 왕후 시리즈를 저희 형도 왕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왕후가 이제 나온 그 시리즈가 뭔가 하면 원래 원제로는 독비도라고 하거든요. 독비도가 뭔가 하면 독이 이제 외로울 독자 쓰고 네. 비가 어깨비란 말이에요. 도는 칼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외파리 시리즈라고 해서 무슨 외파리 뭐 돌아온 외파리 뭐라 해서 한쪽 팔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의 어떤 그런 일을 당해서 본인이 팔이 잘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벌이는 시리즈거든요. 그 역할을 왕후라는 배우가 60년대, 70년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홍콩 영화가 그런 어떤 장르 영화라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된 게 그때고 쇼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약간 워너브라더스를 카피한 회사예요. 제작사. 네, 쇼브라더스가 홍콩에 있었는데 쇼브라더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밀었던 것이 바로 무협 In the 장르. morning, 7 o'clock or 7:30, a big bus to carry all the filmmakers people, like the carpenters or lighting man, cameraman, whoever. Action director. 대표적으로 이제 장철 같은 감독, 장철이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말하는 독비도 시리즈 이런 데서 이제 왕후가 나왔었고요. 정페페라는 또 여자 또 무협 스타가 있어요. 네. 초기부터 유명했던 무협 영화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막 그렇게 됐던 시기에도 이미 그런 여성 무협 스타가 있었죠. 이런 뭐 정페페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왕후나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바로 뒤 70년대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게 바로 이소룡. 그 다음은 이제 성룡. 네. 성룡 이연걸. 다음에는 뭐 이영걸 다음엔 견자단, 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저는 사실 정페페라는 분은 처음 들었고 이소룡과 같이 이제 뭐 용쟁호투 이런 데 나왔던 여자 약간 퀸 오브 마셜 아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쿵푸 레이디라고도 하고 네. 바로 안젤라 마우라는 분인데 엄청나더라고요. 옛날 그 장면들을 계보들이 있죠. 네, 봤는데 와 여자분이 액션을 너무 잘해요. She was the female Bruce Lee. Her pictures made almost as much as Bruce Lee. 근데 제가 이분의 최근 모습을 보게 된 영화가 바로 이소룡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소룡의 복수로 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소룡 배우가 이제 1973년에 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한창 인기가 피크일 때잖아요. 정점을 찍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영화 팬들이 이소룡 영화를 내놔라 하고 제작사마다 다 문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소룡 씨가 없는데 이소룡 씨가 만들었을 법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상이 걸린 거죠. 비슷한 영화를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도 좋다. 그냥 무조건 비슷한 영화가 너무 잘 팔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의가 쇄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소룡 씨와 비슷한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막 그런 짝퉁스러운 영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리가 L-E-E인데 L-I도 나오고 L-E도 나오고 브루스 이 Y-I도 나오고. 네, 브루스 레이도 나오고 이거 뭐 너무나 브루스 이런- 너무나 로도 이런 거 나오고 아니에요? 네. 온갖 그 브루스 리의 아류 블루스 리도 나오고. 네. 근데 이런 영화가 한 200편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가능했던 게 이게 저작권에 대한 이제 개념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포스터에다가는 L-E-E라고 적어버려요. 이소룡 씨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 포스터가 인터넷에 지금처럼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런 각종 브루스 역할을 재밌네요. 했던 배우들의
현재 어떤 증언을 모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소룡들이. 네, 근데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역인 거고 누군가를 흉내낸 연기자지만 다 훌륭한 분들인 거잖아요. 그쵸. 일단 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술을 전문가 수준으로 연마한 분들이고 하셨던 분들이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증언하는 거 보면 이런 데가 관절이 다 상처 투성이고 그 이때는 CG가 없을 때니까 그런 싸움 시퀀스를 찍을 때 다 롱테이크로 편집 없이 찍는 거예요. 막 다쳐가면서 떨어지면서 맞아요. 대역 없이 했었죠. 게다가 예전에 로케이션도 뭔가 이렇게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섭외를 하는 게 아니라 막뭐 유럽에서 찍는다 이러면은 약간 시민들이 뜸할 때 막 찍고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옛날의 아날로그 감성도 느껴지고 이소룡이 얼마나 대단한 그쵸.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나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미국 시장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독일 이런 데서는 유럽 관객들이 아시아 사람들 얼굴을 구별을 잘 못하니까 이소룡인 줄 알고 그냥 본대요. 그리고 보다가 이거 이소룡이 아니네 싶어도 아무도 클레임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재밌으니까. 진정한 멀티버스 세상이네요. 네. 이소룡의 멀티버스. 그렇죠. 그리고 이소룡의 삶을 다룬 약간 바이오그래피 영화도 나오는데 그 한 20편에 달하는 전기 영화도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아이콘이라는 거죠. 네,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제 속상할 때도 많았겠죠. 내 남편이 저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네. 저런 데 간 적이 없는데, 루머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브루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루스를 착취하고 이용한다 해서 엑스플로이테이션에서. 네, 브루스랑 엑스플로이테이션을 합쳐서 전형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브루스플로이테이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시대를 재밌어요. 풍미했던 아이콘이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소룡을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이소룡이 아닌데 이소룡 역할을 했던 거의 원조격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강룡이라는 사람인데. 강룡? 네. 그럴만도 한 게 이소룡이라는 그 희대의 스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을 텐데 영화는 5편밖에 안 찍었거든요. 그쵸. 딱 5편 찍었고 몇 년 찍지도 않았어요. 당산대영이 처음이고 마지막에 사막유희인데요. 사막유희가 5번째 영화인데 심지어는 찍다가 영화를 마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 영화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소룡 역을 다른 또 무술이 되는 배우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배우가 당룡이고요. 그 당룡이 한국 배우예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죠. 맞아요. 일단 저는 근데 이제 무술 관련된 대표 콘텐츠는 역시나 무협이다. 네. 무협에 대한 좀 간단한 좀 집단에 대한 정의를. 왜냐면 무협 잘 안 보시죠? 무협. 참 무협지, 무협소설 이런 거. 너무 말도 안 되면 좀 흥미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개연성이 물론 조금 없을 수는 있어. 네, 네. 근데 그거를 무마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일단은 정파라는 애들이 있어요. 정파. 얘네들은 뭐 주로 이제 소림사가 좀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파에 있는 애들은 의인이에요. 의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정파가 항상 그러느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대부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무협지는. 그러니까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집단을 통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규율이라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막 목숨도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선자 집단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지만 독자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 통수도 많이 칩니다. 통수. 갑자기 통수를 많이 쳐요. 이 정파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좀 반대되는 사파라는 집단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좀 규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좀 자유로운 존재예요. 네, 마음대로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파는 나쁜 짓을 일삼습니다. 악행을 일삼아.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파보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나.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네, 훨씬 더 자유롭겠죠. 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마교라는 애들이 있어요. 마교. 마교? 근데 여기는 그냥 좀 정신 나간 놈들. 네, 그냥 맛이 간 애들이에요. 맛이 갔는데 엄청나게 강해. 마탱이가 갔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무시할 수 없는 집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김지훈 감독 영화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정파, 사파, 마교예요. 그렇네. 이것들이 이제 기반이고요. 요거를 가장 잘 다룬 컨텐츠가 이제 영웅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읽어보셨으면 정말 읽어봐야 됩니다. 영문은 시험 앞두고 읽으면 안 돼요. 시험 안 돼요. 망쳐요. 네. 수능 금지 네네. 곡처럼. 수능 금지 이게 뭐 비슷합니다. 여러 버전들이 있어서 이제 권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부당 6권짜리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까지 있는데 어떤 회차에 한 권을 꺼내던 시작을 하면 끝까지 읽지 않으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흡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김용이라는 네. 그 아, 작가, 예, 홍콩의 작가가 쓰신 분, 이제 3부작의 무협소설이고요. 1부가 사조 영웅전, 2부가 신조협력, 3부가 이제 의천도룡기라고 이렇게 3개로 정말 걸작 무협소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1986년에 판권이 없이 영웅문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2000년대 이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다시 출간을 했고, 이야기가 이제 사조 영웅전은 곽정이라는 우직한, 그리고 황룡이라는 엄청나게 똑똑한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이 둘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에 막 휩싸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우직함 때문에 또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겪고 하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2부는 이제 신조협력인데 이건 더 재밌어요. 네. 이건 정말 더 재밌어요. 이건 양과 근데 진짜 잘 팔아. 네, 정말. 이 스토리 얘기하시는 네. 거 보면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세요. 네. 2부는 양가와 소용녀라는 둘이 등장합니다. 소용녀는 역대 나온 모든 콘텐츠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로다 이제 보통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올 때 항상 소용녀가 누구냐, 누구의 역할이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네. 근데 양가와 소용녀는 소용녀가 양가의 스승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나타낸, 서로의 막 오해와 사랑과 막 섞이면서 막 서로를 위해 막 죽을 수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이거 진짜 최고의 연애소설을 볼 수 있다. 이제 3부 마지막 3부가 무슨 말 할 줄 알아요? 의천도룡기. 예? 네, 무슨 말 할 줄 알아 지금 첫 마디로. 너무 재밌어요. 더 재밌어. 2부보다 더 재밌어요. 아니요. 신조협력보다 더 재밌어요. 2부가 최고입니다. 또 여기서 또 반전이 있네요. 네. 맞아, 3부 의천도룡기는 이제 마지막 회차인데 왜냐면 제가 왜 2부가 제일 재밌냐면 네. 1부와 2부는 역사가 이어져요. 바로 1부의 곽정과 황룡이 2부에 등장을 해요. 네. 근데 3부는 이미 1, 2부에서 한참 지난 1, 2부의 등장인물들이 남겨놓은 어떤 기록, 뭐 무기, 아이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3부에 영향을 줘요. 네. 조금 사랑보다는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시스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근데 지금 장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단 스토리가 너무 길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만큼 말하는 거예요. 네, 영웅을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라면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이야기에서 나온 수많은 영화들이 있고요. 맞아요. 개별 영화로 봐도 소강호 같은 영화 있고요. 동방불패. 네. 그다음에 동사서독. 이게 다 여기에 들어있는 그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그래서 가입하고 등등 했던 게 9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근데 이 책이 80년대 말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도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계속 했어요. 텔레비전 광고 비싸잖아요. 와, 책 광고를 TV에서.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작권료를 하나도 지불 안 하고 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김영사에서 아마 책이 나왔던 거고요. 맞아요. 개정판이 나왔죠. 네. 아, 근데 그런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네. 기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막 기를 충전하기도 하고 뭐 내공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맞아요. 안에서 기를 돌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잘못 뭐가 뒤틀려가지고 뭐 주화인마가 주화인마에 빠지기도 네. 하고. 그런 거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내공은 무협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뭐 그냥 우리가 몸을 훈련한다는 거를 넘어서서 일종의 어떤 생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내공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 생체 전기를 이용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내공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그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주화인마라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과도한 신경 자극이라든지. 과부하인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비슷한 거는 너무 어떤 심리적인 부작용 때문에 내가 이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어떤 이상이 온 겁니다. 스트레스나 어떤 우울감. 무협에서의 주화인마는 좀 다르긴 하죠. 사람이 거의 살아있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과학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제세동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주화인마가 일종의 말하면은 정말 큰 위기.
그때 이렇게 제세동기로다가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의 어떤 전기 자극으로 다시 몸을 원상태로 돌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협에서는 주화인마에 빠지면은 엄청난 내공의 어떤 고수가 와서 등이나 이런 데다가 손을 대고 나의 내공을 밀어 넣어요. 이게 일종의 지금의 제세동기가 하는 역할인 거죠. 전기 에너지를 밀어 넣어서 이 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회복시키는,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네. 네, 방법이긴 하고요. 이거를 굉장히 재밌다. 또 나 무협 소설 좀 읽어야겠다. 네. 아니 여태까지 안 읽으셨으면 안 읽는 게 좋아요. 아니요, 진짜. 나 이게 시간 시간이 잡아먹는 너무- 하마. 근데 나는 이거 빠지는 게 너무 행복한 아니 일이야. 재밌는데요? 정말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가 펼치고 막 정말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니야. 다음 주 방송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의기양양하게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내가 무협 소설에 심취를 하면 뭔가 이 세상이 다 네. 이렇게 뭔가 기운으로 되게 하찮아. 이루어져 있을 것 같고 뭔가 하찮고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뭔가 쓸어버릴 수 있어. 자신감이 부스팅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굉장히 비슷하게 잘 살린 작품이 헌터라는 작품이 있어요. 헌터? 헌터 엑스 헌터. 네, 이거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서는 낸이라는 가상의 에너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 낸. 이역이 낸? 네네네. 무협지의 내공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 낸이 어느 쪽인가를 측정하는 테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팔체질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렇게. 그래서 강화계, 변화계, 뭐 구현화계, 방출계, 조작계, 특질계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낸의 계통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낸을 갖고 있는가. 그럼 괴력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초능력 같은 것들. 그 낸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체계화를 굉장히 잘해서 되게 현실성 있게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작품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정체가 모호한 히소카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엄청나게 질긴 껌 같은 걸 만들어내요. 이 껌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이 부딪히는 힘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데 엄청 잘 싸워요. 실제로 그냥 잘 싸우는 애야. 근데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근데 무술에 뭐 인간 저런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거기서 곤충을 이어가셨어요? 재밌는 게 그 인간의 어떤 무술, 움직임에 대해서 곤충으로부터 따온 콘텐츠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술이요. 네. 당랑권. 당랑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곤충의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그 뭐 최근 걸로 치면은 뭐 앤트맨. Imagine a soldier. 이거는 정말 개미처럼 작아졌다가 뭐 커졌다는 어떤 일종의 어떤 개미들과 소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 히어로인 거고 이거 말고 이제 테라포마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화성으로 갔는데 네. 화성에 이미 그 예전에 우리가 놔두고 온 바퀴벌레들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바퀴벌레 영화예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재밌겠다. 엄청난 근육질의 약간 유인원처럼 진화를 해서 인간을 한번 치면 바로 그냥 인간이 바퀴벌레가요? 네, 인간들이 이제 이들을 상대하려니까 네. 어떻게든 우리가 인간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곤충 유전자를 인간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뭐 말벌이라든지 말벌. 강력한 곤충들의 유전자를 조합을 해서 바퀴벌레랑 싸우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네, 좀 괴기스러운 부분도 있고 클리셰를 깨버리는 부분도 많아요. 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앤트맨 이전에 개미맨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 개미맨도 로얄티. 일본의 어떤 다른 콘텐츠를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모방했다라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저는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봤던 콘텐츠예요. 만화예요? 만화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사유 이유를 통해서 곤충을 먹으면 그 곤충의 힘을 얻어요. 네. 네. 그래서 우연히 음식에 붙어있는 파리를 같이 먹었다가 네. 파리로 변하는 여주인공도 등장을 하고 그럼 반딧불 같은 거 먹으면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 이제 상상력이. 본인이 어떤 맨인지 어떤 걸인지를 알아야 돼요. 맨? 네. 일단 개미맨은 개미를 먹으면 개미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네. 개미 히어로로.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개미를 먹는 거 너무 힘들어서 먹기 전부터도 개미맨이에요? 개미맨의 어떻게 알아? 어떤 변형이 일어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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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개미를 먹으면 변신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네. 이제 거미맨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파리걸도 나오고 막 나비걸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먹는 게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알약 형태로 곤충을 넣어갖고 먹어요. 네. 그러니까 곤충의 움직임과 장점을 모방해 싸운다는 건데 비슷한 게 더 이전에 이제 곤충 소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약을 먹으면
곤충의 능력을 갖게 된 일정 시간 동안 갖게 돼서 예를 들어 그 벼룩이 엄청나게 높이 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엄청난 점프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어떤 곤충의 특성을 이용해서 싸우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 개미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콘텐츠에. 네. 개미가 그 정말 자기 체중의 10배 이상 되는 물건을 옮기거든요. 말똥구리도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 인간은 우리 체중의 3분의 1 정도 되는 무게의 짐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개미는 자기 몸무게 막 수십 배를 들어 올리니까 엄청난 괴력이다. 이것을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떤 거냐면 근육이라는 거 들어 올리는 힘은 근육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근육의 힘은 과연 뭐에 비례하느냐? 이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 다발이 점점 면적이 넓어질수록 강한 힘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커진다. 그러면은 근육 다발은 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부피는 세제곱으로 증가하잖아요. 3차원이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몸의 기관들의 무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커진다라는 거는 근육은 제곱, 몸의 크기는 세제곱이니까 실제 무게 자체는 세제곱으로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느 이상 커지면 우리는 이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는 게 이 몸이 커지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왜냐면 세제곱과 제곱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개미처럼 작아진다. 이거는 힘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인간이 개미처럼 작아지면 개미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미가 인간처럼 커지면 실제로는 인간이 내는 힘이 한 7분의 1 정도밖에 못 낸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개미가 막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작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들의 어떤 장점인 거죠. 예전에 제가 본 책에서 고질라 시리즈 있잖아요. 고질라가 있는데 고질라 시리즈가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거대한 동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쵸, 거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맞아요. 세제곱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정도로 커지면 네, 다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부서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봇끼리 싸우는 그런 액션을 보면은 엄청 커진 로봇은 이족 보행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몸이 엄청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이동하는 바퀴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나오는군요. 트랜스포머도 사실은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네. 얘네들이 아마 지탱이 쉽지 않죠. 컸다는 것 때문에. 저는 궤도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난번 중세시대 때 베르세르크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뭐 원펀맨도 그렇고 항상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도 이제 무술이 주제다 보니까 다 엄청 강력하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중에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네. 조금 의외의 캐릭터가 가장 강하지 않나라는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언급 안 된 건가요? 예. 그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저는 이 무술과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드래곤볼 안에서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대회를 해요? 네,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열리고 네.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지구의 운명을 걸고 싸우기도 해요. 네. 근데 이 무술대회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정말 뭐 워낙 손오공, 베지터, 트랭크스 이런 친구들 너무 세고 셀, 마인부 굉장히 강력한 악인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강력한 기술, 이 무술로만 봤을 때는 네. 크리링의 태양권을 꼽습니다. 태양권? 태양권. 네. 그냥 일반인 수준의 약간 조금 싸움 잘하는 사람 정도의 능력인데 이 친구가 태양권이라는 걸 씁니다. 네. 이 친구가 또 이게 굉장히 반사율이 좋은 민머리. 얼굴을 갖고 있어요. 외모를. 그래갖고 이걸로 빛을 반사시켜서 이제 강한 빛으로 이제 눈을 마비시키는 시신경을 잠깐 마비시키는 눈을 멀게 하는구나. 네, 그런 능력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정말 태양을 소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실제로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그렇겠네요. 설명을 들어봐도 이거보다 예. 강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크리링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캐릭터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운 드래곤볼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드래곤볼 다이마라는 다이마요? 네. 요게 그 사실 올해 그 토리야마 아키라 정말 드래곤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거의 마지막 드래곤볼 시리즈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신 거예요? 근데 뭐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이분이 참여를 했고 정말 드래곤볼 찐 덕후가 참여를 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드래곤볼 40주년 기념작이고 그의 마지막 유작이다. 근데 재밌는 게 드래곤볼 시리즈가 내용이 정말 산으로 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기존의 팬들은. 그래서 이제 드래곤볼 오리지널을 넘어서서 뭔가 너무 아쉽다. 근데 이 다이마라는 작품이
다시 모아줬구나. 이들이 다 어려져요. 네, 작은 손오공과 작은 친구들로 돌아갑니다. 이게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기존에 뒤틀렸던 세계관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작품을 다 안 보셨겠지 모르겠지만 마인부라는 엄청나게 강한 악역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인부가 잠깐 나왔던 그 마계의 왕이라는 데브라라는 캐릭터를 한 방에 과자로 만들어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계의 왕이 죽어요, 바로. 과자가 돼서. 네, 과자가 돼서. 근데 이 다이마는 이 마계의 왕, 그 2대 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계 두 번째 왕이 이제 마계 왕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한 쫄보입니다. 겁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들이 분명히 마계를 쳐들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막지? 이들의 능력치를 좀 하향해야겠다. 근데 이 마계에서 드래곤볼을 모아가지고 이들한테 어떤 저주를 걸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드래곤볼은 그 나쁜 부정적인 소원을 빌 수가 없어. 네. 누가 안 되기를 바라는 네. 소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손오공 일행을 어려지게 만드는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어린애가 돼. 그러니까 손오공이 어려지니까 이 너프된 능력치 때문에 제대로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나빠진 거 아니에요? 나빠졌죠. 네. 근데 다시 여의봉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드래곤볼 오리지널 레드리본 군과 싸우던 그 시절로 돌아간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다시 커지기 위해 마계로 가는 그 여정을 나타낸. 그래서 이번에 나온 작화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작품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마블 영화가 지나치게 지금 너무 막 커지고 방대해지고 막 너무 그 힘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황도 안 맞고 네, 마블한테도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리셋하는 상황. 마블 다이마 이런 거. 찐 팬들한테는 진짜 드래곤볼의 어떤 향수를 맞아요. 좀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작품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네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설정 오류들을 다이마가 좀 정리를 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쿵푸는 못하지만 텅푸는 실컷 한 것 같아요. 말로 하는 쿵푸. 다들 우리 텅푸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야, 아주 타격감 좋은 토크였습니다. 전위기에서의 그 무술을 보통 건푸라고 하거든요. 총으로 쿵푸를 합쳐가지고 뭐 건지수, 건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딱 쿵푸.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언급을 못한 또 무술 하면 생각나는 콘텐츠가 있다면 트라이브 앱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엄지권법으로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양손권법도 괜찮아요. 알림 설정까지 썸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재미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